자, 그 120페이지 보시면 부동산 펀드거든요. 이건 역시나 3과목 가시면 똑같이 나오는데 이 부분이 사실 어떻게 보면 핵심이에요. 핵심.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잘 보고 외워두시면 3과목 가서 또 한 번 더 보면 더 잘 외워지겠죠. 그러면 이제 시험에 꼭 맞출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먼저 그 120페이지에 1번에 보시면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에 따른 구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제일 처음에 할 때 펀드를 법적 형태에 따라 나누었잖아요. 그래서 신탁 형태, 다음에 회사 형태, 다음에 조합 형태, 그죠? 그래서 신탁은 투자 신탁, 회사는 투자회사, 투자유한회사, 투자합자회사. 그래서 한명 회사라는 건 없다, 그죠? 펀드 구조에서는 한명 회사라는 건 없고, 그러니까 이제 간의 수공업 형태는 없단 말입니다, 펀드는. 그리고 이제 조합은 투자조합과 투자익명조합. 그러면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는 그 앞에다가 부동산이라는 말만 붙이면 되죠. 그럼 부동산 투자 신탁, 다음에 부동산 투자회사, 부동산 투자유한회사, 부동산 투자합자회사, 부동산 투자조합, 부동산 투자익명조합. 이렇게 그냥 별거 아닙니다, 그죠? 근데 가끔 여러분들에게 점수를 주기 위해서 나옵니다. 다음 중 부동산 펀드의 법적 형태가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니까 가끔 어쩌다가 기분 좋을 때 한번 체크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2번 내려오시면 자, 이 부분 별표 5개 보이시죠? 이건 뭐 여기서 나오건 상과목이 주로 상과목에서 나오죠. 상과목이 부동산 펀드니까. 자, 실물형 부동산 펀드에 대해 바르지 않은 것은이라고 문제했는데 그걸 볼 필요 없고 일단 밑에 해설해 보시면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나옵니다. 근데 부동산 펀드의 종류는 여러분들이 이제 앞서서 부동산 펀드, 그러니까 어디에 투자하면, 그래서 우리가 뭐 배웠냐면 부동산 등을 배웠습니다. 그죠? 등. 그 등이 각각 하나가 다 부동산 펀드의 종류입니다. 그래서 무슨 이야기냐면 정말로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정말 부동산에 투자하는 걸 실물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는 거죠. 그 실물에, 그러니까 뭐 아파트면 아파트, 정말 뭐 빌딩이면 빌딩, 그 땅이면 땅, 부동산 실물에 투자한다고 해서 실물형 부동산 펀드라고 하고요. 뭐 우리가 부동산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파생상품도 그 부동산 등에 있었다, 그죠? 그럼 이런 거는 이제 그 파생상품형 부동산 펀드인 거죠. 이렇게 투자하는 거에 따라서 이름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면 가장 중요한 건 일단 여러분들이 실물형을 좀 외우고 계셔야 되는데요. 실물형에도 종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종류를 외우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싸게 사서 비싸게 판다. 이 매매 차익이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라 그러냐면 매매형이라고 합니다. 매매형 부동산 펀드인 거죠. 일반적인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일반적인 형태. 내가 빌딩을 사서 리스를 해가지고, 그죠? 임대를 줘가지고 임대 수익을 누리겠다. 그게 바로 이름 그대로 임대형. 그죠? 임대형. 다음에 우리 이제 리모델링이라고 하죠. 그냥 이거는 개량형. 좀 고쳐서 수익 가치를 높이겠다. 개량형. 아니면 내가 부동산 자체를 경매나 공매를 통해서 취득해서 그 자산을 정상화시켜서 내가 제값을 받겠다. 경공매형.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동산이 없네? 내 입맛에 맞는 게 없네? 대신 내가 만들어야지. 부동산 내가 지어야지. 그게 바로 개발형. 이렇게 5가지 형태가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형태입니다. 자, 이런 건 뭐 가장 간단하게 시험 문제 나올 때는 다음 중 실물형 부동산 펀드의 종류가 아닌 것은 역시 이렇게 나오고요. 그리고는 이제 아니면 각각의 좀 특징들이 있어요. 그거 이제 시험에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 이거 이제 상과목 가서 자세히 배우실 거고 일단 간단하게 하나만 몇 개만 들어두면 매매형은 방금도 이야기했지만 매매 차익. 그죠? 이걸 캐피탈 게인이라고 합니다. 캐피탈 게인. 자본이득이라고 하죠. 그래서 매매 차익을 누리는 게 주된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임대형은 이제 말 그대로 임대 수익, 그죠? 임대 수익 얻는 게 목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문장은 틀린 표현이죠. 임대형 부동산 펀드의 경우 임대 수익만을 얻을 수 있다. 이 틀린 거죠. 당연하죠. 왜? 임대형 부동산이지만 내가 임대 수익료 받다가 이제 이거 싫어. 그러면 좀 비싸게 팔면 매매 차익도 생긴다. 그죠? 이제 주된 목적이 임대 수익이라는 거지 매매 수익도 당연히 생깁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문장들 주의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뭐 크게 뭐 볼만한 사항이 없습니다.
크게 볼만한 사항이 여기서는 뭐 볼 게 없고 상가목 가시면 이제 하나하나 좀 꼼꼼하게 보실 때 뭐 개발형은 뭐 사업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니 뭐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그거는 그때 가서 보셔도 늦지 않습니다. 아무튼 지금은 요 5가지가 실물형이라는 걸 꼭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거 딱 있죠. 책에 밑에 부동산 펀드의 종류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라고 해서 거기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에서 부동산 펀드의 대부분의 형태는 뭐냐면 바로 이 대출형 부동산 펀드의 형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달리 말해서 PF라고 하죠. PF. 느렸으면 느렸을걸. 예. 이 O가 성격이 급하네요. O가 먼저 나오네. R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네.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것도 상가목 가시면 이제 우리 금주 강사가 자세히 알려드릴 겁니다. 자, 프로젝트 파이낸싱이라는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대출을 받을 때 신용 대출을 받든가 개인은 그죠? 아니면은 이제 담보 대출을 받는다 그죠? 그래서 내가 집을 살 때 그 살 집을 담보로 대출 받는 게 이제 부동산 담보 대출이죠. 그러면 뭐 LTV라고 해서 그죠? 그 부동산 가치의 뭐 60%다 그러면 이게 3억짜리면 1억 8천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죠? 이제 이런 일반적인 대출입니다. 아니면 이제 DTI 그죠? 내 소득 대비 이제 이런 거고. 그런데 PF라는 것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땅이 뭐 이건 뭐 어떤 사거리에 금싸라기 같은 땅이 하나 딱 있다. 근데 이 땅이 예를 들어서 지금 30억이에요. 30억. 그러면 이게 뭐 LTV가 예를 들어서 60%다. 그러면은 나는 18억 대출 받을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게 아니라 자, 이거 땅을 보니 이제 내가 이제 시행사라고 하죠, 이제. 시행사가, 이 사거리에서 뭐 시장 현황 조사를 하고 뭐 이런 다 해가지고 보니까 여기다가 빌딩을, 하나를 지으면 이 빌딩에 뭐 1층에는 뭐 들어오고 2층에 뭐 들어오고 꼭대기에는 영화관 들어오고 뭐 이런 이제, 패밀리 레스토랑들 중간에 들어오고 이렇게 지으면 여기에서 뭐 연 한 10억의 수익이 기대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100억짜리 빌딩이다. 예를 들어서 그냥 이 시장 가치가 100억이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을 때 이걸 지으면 100억이잖아요. 이제 이 사업성을 설명하는 거죠. 은행에 가서. 자, 내가 땅이 30억짜리가 있는데 여기 이런 사업을 시행하면 이게 100억짜리의 가치가 생긴다. 그러니까 100억이니까 이 100억 짓기에 돈 좀 빌려줘 하는 게 바로 프로젝트 파이낸싱입니다. 이런 이제 프로젝트에 대해서 돈을 빌리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나라에서 지금 현재 어마어마한 비리가 끼어 있어가지고 상호저축은행들이 망하는 게 이것 때문이죠. 지금 프로젝트 파이낸싱. 그러니까 프로젝트 파이낸싱의 단점은 뭐냐면 짓다가 멈추면 은행이 돈을 못 받죠. 거의. 그죠? 짓다가 멈추는 거니까 어디서 뭘 받아낼 데가 없어요. 그죠? 아니 이제 자산이 부실화되는 거죠. 근데 이런 대출을 이제 그냥 뭐 지점장이 술 한잔 얻어먹고 아니면 지점장이 뭐 몇 찬 이렇게 받아먹고 그냥 대출을 허가해 주는 거죠. 사업성을 면밀히 검토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다 나자빠지니까 몇 개씩 나자빠지니까 은행도 그걸 감당 못하고 다 무너지는 거죠. 그런 이제 그게 이제 PF입니다. 그래서 부동산 펀드의 경우 대부분 우리나라는 이제 PF 형태였다라는 거. 이제 대출 해주고 이자 받는 거죠. 그렇게 수익을 올리는 형태입니다. 자, 그 다음 밑에 보시면 권리형. 이제 부동산 권리 5개 있다 그랬죠. 이거 분명히 외웠어야 되는데 못 외우셨으면 지금 다시 외웁니다.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자, 이렇게 3개 끊고요. 다음에 임차권, 분양권 이렇게 2개 끊는 게 좋습니다. 위에 3개는 물권이고요. 나머지 밑에 2개는 채권입니다. 이 물권과 채권의 차이는 그냥 참고로 간단히 설명드리면 물권이란 건 내가 대다수에게 내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냥 내 거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채권은 그냥 일정 특정 사람한테 내가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채권이라고 그럽니다. 채권은 이제 내가 돈 빌려주면 야, 니 나한테 원금과 이자 줘야지 이렇게 그 사람한테만 청구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지상권 같은 경우에 자, 여기에 건물을 지을 수 있다. 모든 사람들한테 야, 내가 여기에 건물 지을 수 있다. 이걸 누가 나한테 뭐라고 하지 못합니다. 그죠? 이런 게 물권과 채권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물권과 채권이 경합하면 물권이 우선합니다. 그 소리는 뭐냐면 나는 물권이 있어요. 상대방은 채권이 있어. 근데 이 사람이 돈을 안 갚았어. 그러면 이걸 누가 먼저 갖고 올 수 있느냐? 물권을 가진 내가 먼저 갖고 올 수 있단 말입니다. 그냥 쉽게 이야기하면 좀 이제 다르죠. 그죠? 뭐 그런 이야기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많이 듣게 될 겁니다. 왜? 이제 내가 집을 구해보고 전세를 들어가고 이러다 뭐 등기부등본을 보게 되고 이렇게 되면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실생활에. 필요해. 여러분들이 이제 등기부등본 보는 것도 좀 이제 살아가면서 필요합니다. 왜? 다들 이제 가장이 될 거고 이러니까 집을 구할 때 과연 내가 여기에
전세를 들어간다. 그럼 내가 이건 나중에 이 주인이 잘못되더라도 내 이 전세금을 모두 돌려받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고민 되지 않겠어요? 그죠? 내가 월세를 살 때 내가 보증금을 걸었는데 이 주인이 내 보증금을 나중에 다 돌려줄 수 있을까? 나는 이 보증금을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라는 그런 고민. 그리고 이제 등기부등본을 뗐는데 뭔가가 어마어마하게 뭐 있어. 뭐 근저당이라는 것도 적혀 국민은행 근저당 3억. 이 뭐지? 도대체? 뭐 그런 것들. 그죠?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제 권리 나와 있으니까 5개. 그래서 나누고 시험에 의외로 또 여러분들에게 점수 주려고 부동산 펀드에서 잘 나오는 게 다음 부동산 권리 중 물건이 아닌 것은 이렇게도 시험에 자주 나왔었습니다. 완전 쉽죠, 이런 건.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한 30문제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푸시다가, 그러니까 의외로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요번에 떨어질 것 같다. 근데 막상 보면 한 63점으로 합격해. 왜냐하면 이런 쉬운 거는 이렇게 문제를 너무 집중해서 풀다 보면 쉬운 거는 그냥 답 체크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기억이 안 나. 그러니까 내가 맞춘 건 기억이 안 나. 뭐가 기억이 나냐면 내가 모르고 고민했던 것만 기억납니다. 마치고 나면. 그러니까 이제 내 기억 속에는 전부 다 찍은 것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떨어질 것 같아. 근데 막상 결과를 놓고 보면 공부 좀 한 사람들은 이제 붙었다니까요. 그게 왜 그러냐면 그런 문제들이 다 맞다라는 거죠. 그런 게. 그러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저는 그렇더라고요. 일단 저는. 자, 그리고 증권형 부동산 펀드. 자, 우리 부동산 등에 증권도 있었죠. 뭐 부동산 개발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그죠? 뭐 부동산 투자 목적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이런 것들에 투자하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제 파생 상품명은 아까 이야기했고. 그다음에 이제 준부동산 펀드. 부동산 펀드는 아닙니다. 제 결론 이야기했어요. 부동산 펀드는 아닌데 마치 그 투자 대상이 부동산하고 비스무리하네. 그래서 그냥 준부동산 펀드라고 이름을 붙여줄 수 있겠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준부동산 펀드는 부동산 펀드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옆에 나오죠. 부동산 펀드에 해당하지 않고 실질적인 투자 내용이라든지 경제적인 효과 측면에서 볼 때 부동산 펀드와 유사한 형태, 뭐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넘어가서 이제 이제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는 이제 부동산 펀드의 종류였죠, 이번에. 이거 중요하니까 반드시 숙지하셔야 됩니다. 다음에 3번 문제 넘어가시면, 자, 부동산 펀드의 특징이 나옵니다. 특징. 자, 1번 지문부터 한번 우리가 싹 보면, 사모부동산 펀드, 객관적인 가치 평가가 가능하고, 뭐 이런 게, 이런 거 나오는데, 핵심 단어는 뭐냐면, 자, 두 번째 줄에 보면,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 현금이 아닌 부동산으로 납입이 가능하다. 뭐는? 사모는. 이거 앞에서 법규에서 사실 했죠. 우리가 공모는 금전으로만 납입하고, 그죠? 금전으로 지급받아야 되는데, 사모의 경우에는, 다른 투자자 전원의 동의를 받으면, 제가 당면말이 주고 펀드 가입할 수 있다 그랬다, 그죠? 현물로 납입하고, 그 이야기입니다. 어차피 똑같은 이야기니까 앞에 부동산만 붙었을 뿐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내려오면 2번은 이거 우리 너무 지겹게 들었습니다. 그죠? 부동산 펀드는 반드시 환매 금지형으로. 그리고 환매 금지형으로 했으면 90일 이내 상장시켜라. 그죠? 90일 이내. 그래서 2번이 틀린지 알겠죠? 다음에 3번 보시면, 자, 부동산에 투자한다는 것은 취득하여 매각하는 것. 가장 기본적이죠. 뿐만 아니라 밑에 보시면 부동산을 관리하고 개량하고 아니면 임대하고 개발하고 이러한 방법으로 투자하는 것도 모두 가능하다라는 거. 그래서 아까 보시면 매매형, 임대형, 경공매형, 그죠? 다음에 개량형, 개발형 이런 게 다 있었단 말입니다. 다 가능하니까. 가능하니까 그렇게 연계지어서 숙지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4번 그 권리 아까 이야기한 부분입니다. 자, 내려와서 4번도 그냥 바로 해설을 한번 보시면요. 자, 그 1번 보시면 현금 납입인데 예외적으로 현물 가능하다는 거 방금 살펴봤고, 그래서 원칙은 시가평가라는 거, 그러니까 펀드는 다 동일하니까. 그다음에 3번 아까까지 이야기했고, 자, 4번 투자 대상은 그렇죠. 이건 앞에서 했고, 자, 봐야 될 건 5번입니다. 5번 운용 제한입니다. 자, 사모도 해당된답니다. 자, 무슨 이야기냐면, 자, 부동산에 투자를 했어요. 그러면 이제 부동산 펀드는 투자 제한 첫 번째,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을 경우에는 3년 이내 처분하지 마라. 매우 중요합니다. 이 5번 자체가 매우 중요하니까 중요 표시해 놓고, 국내 부동산에 투자했으면 3년 이내 처분하지 마라. 그러니까 5번은 무슨 이야기냐면 투기하지 마라 이야기입니다. 부동산 펀드 너가 투기하면 안 된다. 그래서 국내 부동산 샀으면 3년 이내 처분하지 말고, 다음에 국외 부동산은 집합투자 규약에서 정한 기간 이내 처분하지 말고,
땅을 샀으면 땅은 개발하기 이전에는 처분하지 마라라고 나와 있습니다. 나대지는 그죠? 나대지는 마라. 네, 하여튼 예. 오늘도 별로 분위기 안 좋네 아침에. 예. 자, 나대지는 개발 사업 시행 전 처분 금지가 되겠습니다. 자, 이거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또 5번만큼 중요한 게 6번입니다. 자, 6번은 이제 운용 특례. 자, 우리 원칙적으로 펀드는 금전의 차입이라든지 대여가 원칙적으로 금지다, 그죠? 근데 뭐 예외적으로 우리가 급하게 뭐 대량 환매 청구가 들어와서 지급이 곤란하면 뭐 10%까지는 또 가능하고 뭐 이런 건 있었습니다만 부동산 펀드는 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뭐가 가능하느냐? 차입과 대여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차입, 빌려오는 건 200%까지 가능하고요. 빌려주는 거는 지돈, 그러니까 100%까지 가능합니다. 그 숫자. 그리고 그 앞에 보면 취득 처분할 때 실사보고서를 작성해야 된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매매형에서 부동산을 취득한다든지 부동산을 처분할 때는 실사보고서. 그리고 제가 아까 잠깐 말했는데 개발형 같은 경우에는 개발할 때는 항상 뭐 사업보고서, 사업계획서 그걸 제출해야 된다라는 거. 자, 그리고 아무튼 금전의 차입 200%, 대여는 100%. 하나 더 이야기하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이제 200%까지 부동산 펀드 차입이 가능하다 했잖아요. 자, 그리고 부동산 펀드가 아니더라도 일반적인 펀드가 부동산에 투자하고 있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증권 집합 투자 기구도 뭐 예를 들어서 60%는 그러니까 100억 중에서 뭐 60억은 증권에 투자했고 나머지 40억으로 예를 들어서 부동산에 투자했다 칩시다. 그래도 이거는 뭡니까? 증권 집합 투자 기구죠. 그죠? 자, 그런데 그럼 여기 40억을 부동산에 투자했잖아요. 그러면 요 40억에 대해서 70%까지는 또 차입이 가능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는 얼마까지? 200%까지 차입이 가능하고, 그죠? 부동산 펀드가 아니더라도 부동산에 투자한 금액이 있다면 그 금액의 70%까지는 차입이 가능하다. 여기서는 28억까지 가능한 거죠. 그렇죠? 이런 식으로. 요 세 개. 그러니까 차입 2개, 대여는 100%. 대여 외울 때 그냥 쉽게, 빌려주는 거니까 내 돈 빌려줘야지. 그러니까 내 돈이니까 100%라고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상강호 가시면 또 중요하다고 나올 겁니다. 다음에 7번. 제3자의 업무 위탁. 자, 부동산의 개발, 관리, 개량, 임대 업무는 위탁이 가능하답니다. 제3자에게. 그러면 뭐가 안 됩니까? 취득, 처분 이런 건 제3자에게 위탁이 안 된다, 그죠? 자, 이것도 왜 이렇게 했습니까? 시험 문제. 다음 중 부동산 펀드 운용 시 제3자에게 위탁이 가능한 업무가 아닌 것은, 이렇게 시험 문제 나왔으니까 그리고 또 외워두시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관리, 그러니까 개발, 관리, 개량, 임대는 가능하다. 자, 넘어가시고 특별자산 펀드입니다. 자, 특별자산 펀드에는 두 가지인데요. 뭐냐면, 자, 특별자산이 뭐냐라는 겁니다. 특별자산이 뭐냐.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됩니다. 뭐냐면 일단 주식은 아니죠. 그죠? 주식 채권은 아닙니다. 이런 전통적 자산 아니고 증권형 자산 아니고 그다음에 부동산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제외한 대부분 실물 자산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일단은 실물 자산. 그래서 이야기했죠. 뭐 광산물 같은 경우에는 금은, 구리, 그죠? 동 이런 것들. 그다음에 농산물이면 밀, 옥수수, 뭐 보리 뭐 이런 것들이고, 그죠? 요새 뭐 바이오 에너지 이런 거 많잖아요, 그죠? 그 외에도 이제 뭐 광어권, 그다음에 아니면은 이제 뭐 물고기 잡을 수 있는 권리, 아니 뭐 캐낼 수 있는 권리, 뭐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는 뭐 이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뭐 비싼 악기라든지 미술품이라든지 아니면 뭐 저작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특별 자산에 들어간다라는 부분이죠. 자,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책에는 뭐가 나와 있냐면, 자, 1번 문제 보시면 특별 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증권. 그래서 1번, 2번, 3번이 그 바로 특별자산에 해당하는 증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특별자산이 신탁재산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경우에 수익증권이나 집합투자증권이나 유동화증권은 특별자산이고, 그 다음에 선박투자회사가 발행한 주식도 주식이지만 특별자산이라는 거죠. 선박투자회사. 선박투자회사는 우리 뭐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작은 배 말하는 거 말고, 그죠? 정말 큰 거. 뭐 쉐빙선이라든지 그런 것들. 다음에
사회 기반 시설 사업, 우리 SOC라고 하죠. 뭐 항만, 도로, 댐, 이런 것들 짓는 그런 사업, 그게 사회 기반 시설 사업입니다. 그거를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이것도 이제 특별자산이라는 겁니다. 주식과 채권이지만, 알겠죠? 요거는 이제 특별자산이라는 거. 그리고 특징적인 건 이런 이제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여기에 투자하려고 이런 걸 취득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도 특별자산입니다. 뭐 그런 것들. 자, 근데 4번은 아니에요. 4번 읽어볼까요?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 채권. 이건 아닙니다. 자, 이런 걸 갖다가 이제 뭐라 그러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거잖아요. 우리가 뭐 GX 칼텍스 주식에 투자하면 그 GX 칼텍스 주식이 특별자산이냐?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성격을 보니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이제 뭐라 그런다? 준특별자산 펀드라고 하는 거죠. 이런 기업들에 많이 투자하면. 그죠? 그러니까 특별자산 펀드는 아니에요. 근데 성격상 보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곳에 투자하네? 그러면 이제 준특별자산 펀드라고 치주지 뭐 이런 식입니다. 자, 그래서 그렇게 잘 외워두시고, 다음에 2번 내려오시면 이제 특징인데, 이것도 마찬가지. 1번에 보시면, 자, 선박투자회사법의 공모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상 특별자산 간접투자 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박투자회사는 자본시장법이 아니라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설립이 된다라는 거. 무슨 말인지 모르시겠지만 그냥 관장하는 법이 다르다는 겁니다. 일단 관장하는 법이. 그래서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선박투자회사는 설립된다라는 거. 근데 이것도 이제 자본시장법에서 이야기하는 우리가 간접투자 상품으로 인정한다라는 거고. 다음에 내려오면 그래서 특별자산 투자회사는 특별자산 투자회사의 경우 발기인은 선박투자를 할 수가 없다. 설립 후에도 변경할 수 없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생각하세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특별자산 투자회사라는 건 만들어졌잖아요. 그죠? 그러면 원래 선박투자회사는 어떤 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되냐면 방금 이야기했던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만들어져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특별자산 투자회사는 선박에다가 투자할 수 없다 말입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냥. 자, 그리고 내려오면 동일 종목에 100% 투자 가능. 뭐냐? 우리 아까 사회기반시설 사업 그거 들어간 거 치면 됩니다. 그래서 동일 종목에 100% 투자 가능한 경우는 사회기반시설 사업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 이거랑 그 법인에 대한 대출 채권, 그리고 그 법인이 발행한 주식과 채권을 취득하거나 투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그런 이제 법인의 지분증권, 요까지는 100% 취득이 가능합니다. 이런 특별자산은. 용어가 어려운데 읽다 보면 그냥 그 말입니다. 그냥 별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회기반시설 사업이란 말을 잘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머지는 뭐 부동산 펀드와 똑같습니다. 읽어보시면. 자, 이러면 특별자산 펀드. 그래서 특별자산 펀드는 시험에 가끔 출제되는데 방금 이야기했듯이 나오는 건 두 개입니다. 특별자산이 뭐니? 다음 중 특별자산이 아닌 것은 이렇게 나오거든요, 정말. 이거 아니면은 방금 읽었던 그 증권과 관련된 거, 특별자산이 투자할 수 있는 증권, 아니면 이제 100% 운용 가능한 이 녀석밖에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3페이지 보시면 신탁 상품 나오죠. 자, 신탁 같은 경우에도 꼭 한 문제 정도는 나온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언제 새로 들어왔지? 2012년인가? 우리가 하도 신탁을 다루다 보니까 근데 신탁이란 건 별거 없죠.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복습시켜드리면 이제 다 알고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아버지한테 빌딩을 하나 갑자기 아버지가 부르더니 아들아 그동안 수고했다 이러면서 너는 이제 먹고 살 거 일단은 내가 빌딩을 압구정에 그 빌딩 하나 그거 쓰러져 가는 거 보이지? 그거 이제 사실 니한테 주려고 마련해 놓았다. 자, 네가 들고 가라라고 들고 왔어요. 받았어요, 갑자기. 근데 빌딩을 받았어. 그럼 내가 관리를 할 수 있나? 해본 적이 없는데, 그죠? 잘 몰라요. 그래서 맡기는 거죠. 이거 누구한테 믿고 맡기지? 그래서 은행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은행한테 가서 은행한테 믿고 맡깁니다. 믿고 맡긴다는 소리는 제가 이야기했죠. 처분권까지 넘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명의가 이제 원래 4명인데 누구한테로? 은행 명의로 넘겨주는 겁니다.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 계약할 때 우리가 신탁은 뭐까지 있어야 되냐면 반드시 수익자까지. 그래서 3명관계. 그래서 그 수익자를 나로 하면 이걸 뭐라 그랬냐면 자익신탁이라고 한다 그랬습니다. 그죠? 아니면 이제 다르게 하면 타익신탁이고. 자, 이렇게 이제 설정해 놓는 거죠. 그러면 열심히 그 빌딩에 대해서 은행이 관리해 줄 겁니다. 뭐 임대 수익 받는 게 제일 좋으면 임대 수익 받다가 에이 아니다. 이건 지금 파는 게 최고다. 그러면 그냥 팔아버리고 뭐 차익을 누리고 해서 알아서 지 혼자 해 줍니다. 계약 기간 동안. 그리고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나고 나면 수익을 이제 수익자에게 주는 거죠. 자, 이러한 형태가 신탁 상품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3명 관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좀 특징적인 게 있는데요. 뭐가 특징적이냐면, 자, 뭐 예를 들어서 빌딩을 넘기면 이제 재산 신탁이죠. 자, 넘겼어요. 넘기면 아까 얘 이름으로 관리된다 그랬죠. 그러면 얘 거냔 말이죠. 아니란 말입니다. 그것도. 그죠? 얘 거도 아니다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얘가 망했어. 혹시나 망했어. 그러면 채권자들이, 이 은행에 대한 채권자들이 이 수탁자의, 그러니까 그 은행의 재산을 막 뺏어갈 거다. 그죠? 뺏어가는데 이 사람이 맡겼던 그 빌딩도 뺏어갈 수 있느냐? 못 뺏어간단 말이죠. 왜? 얘게 아니라니까요. 그죠? 예, 이렇게 아니에요. 그래서 못 뺏어간다라는 거. 그리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압류라든지 이런 게 금지된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상계 같은 것도 금지된다. 상계 퉁치는 거죠. 그죠? 주고받을 게 있으면 그냥 서로 뭐 이런 것도 다 안 돼. 아이들 다 안 된단 말입니다. 뭐 양도도 안 되고 다 안 됩니다. 예, 실제로 얘 게 아니니까. 누구 거냐? 나중에 만료되면 얘 거죠. 만료되면 그 수익은 전부 다 얘 겁니다. 예. 뭐 이런 어떤 특이한 거, 이런 거 있고요. 다음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가 뭐 금전을 맡기면 금전신탁. 그런데 얘가 운용지시를 할 수 있는 금전신탁이다. 특정 금전신탁이라고 그랬고, 운용지시를 못한다. 불특정 금전신탁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 녀석 같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한 사람하고만 신탁 계약을 맺지는 않죠. 그죠? 수많은 계약자들하고 신탁 계약을 맺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재산은 각각, 그죠? 구별해서 보관, 관리해야 된다는 거. 구분, 관리해야 된다는 거. 뭐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신탁은. 뭐 그게 다예요. 그런 것들이. 자, 그 이야기가 일단은 여러분들 123페이지에 있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어가셔서 자, 2번. 신탁재산의 법적 특성으로 거리가 먼 것은, 제가 뻔히 나올 만한 게 신탁은 이런 특징을 물어보든가 아니면은 이제 2번 아니면은 이제 신탁에 대해서 이제 상품에 대해서 하나 물어볼 것 같아요. 그래서 2번과 같은 문제 나올 수 있으니까 보시면 1번 신탁재산에 대한 강제 집행금지. 아까 이야기했죠. 뺏어갈 수 없단 말입니다. 그죠? 이 수탁자 게 아니란 말입니다. 강제 집행 안 되고, 다음에 수탁자의 상속 및 파산으로부터의 독립. 마찬가지 똑같은 이야기죠. 그죠? 은행이 망해봤자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거고, 신탁재산 상계금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신탁재산의 불혼동입니다. 4번이 틀렸는데, 신탁재산의 불혼동은 뭐냐면, 자, 민법에서 혼동이라는 거는 예를 들어서 내가 이 집에 전세로 살고 있어요. 근데 내가 전세로 살고 있는데 내가 이 집을 샀어. 그러면 뭐냐면 내가 이제 샀으니까 내 소유권하고 전세권 두 개가 충돌하죠. 그죠? 이럴 때는 당연히 내가 이제 집을 샀으니까 전세권은 내가 뭐 딴 걸 안 해도 자연스럽게 전세권은 소멸되고 나는 이제 소유권을 가지게 된다. 그죠? 이게 혼동입니다. 이게 혼동의 개념입니다. 근데 신탁재산은 그렇게 되더라도 뭐요? 혼동되지 않는다. 그냥 신탁재산의 불혼동. 신탁재산은 그렇게 소멸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무튼 그냥 그렇게 말아두시고, 뭐 그 내용 묻는 건 안 나오니까요. 그냥 법적 특성, 불혼동이라는 거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요 4가지니까요. 예. 자, 숙지하시면 되고, 다음에 넘어가시면 125페이지에 특정 금전 신탁입니다. 그럼 여기서 이제 특정이니까 운용지시 할 수 있네. 금전이니까 돈을 맡기네. 뭐 그런 거죠. 뭐 한번 풀어보시고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자, 4번. 연금 신탁인데요. 자, 연금 신탁. 우리 올해부터 연금이 좀 바뀌었죠. 신연금 저축이라고 해서 좀 연금의 특성이 좀 바뀌었습니다. 뭐가 바뀌었냐면, 일단 가장 큰 특징은
우리 옛날에 연금은 10년 납이었습니다. 무조건. 그러니까 10년 이상 납입해야 되고 5년 이상 연금으로 수령해야 됐습니다. 55세 이후에. 그죠? 그런데 좀 바뀌었어요. 어떻게? 이제 5년 이상만 납입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좀 더 많아지더라도 연금을 가입할 수 있다는 이야기죠. 그죠? 그래서 5년 이상 납입해야 돼요. 근데 이제 받는 걸 15년 이상 받아야 돼요. 예, 15년 이상. 그러면 일시금으로도 받을 수 있잖아요. 물론 받을 수는 있죠. 근데 그렇게 되면 이자 소득세로 과세가 되죠. 그죠? 예. 그래서 15년 이상 받아야 연금 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과세가 낮아지죠. 뭐 그런 거. 아무튼, 그래서 5년 이상 납입 받을 때는 15년 이상 수령입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연금 소득세로 5.5%로 과세가 됐는데 지금은 나이에 따라서 차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으면 세금을 좀 덜 뗍니다. 그냥 5.5, 4.4, 3.3 이렇게. 예. 나이에 따라서 세금이 차등. 그런 거 있고요. 그리고는 소득공제 혜택은 똑같고, 이제 소득공제는 그러니까 1년에 총 400인데요. 납입금액의 100%,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되고. 자, 그리고 또 달라진 게 하나가 뭐였냐면, 과거에는 분기당 300이 한도였습니다. 분기당 300. 그러니까 매월 내면 100만 원이, 그죠? 100만 원.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상관없이 총 1800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1년에. 그런 거 상관없이, 그러니까 한 방에 1800을 낼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달라진 것들입니다. 그 외에는 똑같습니다. 그래서 4번에 보시면, 자, 국내 거주하는 만 20세가 아니라 만 18세 이상 개인이 가입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1번 틀렸고, 그 다음에 입금건별로 만원 이상, 분기당 300만 원이 돼서 자유롭게 적립이 가능하다. 그러니까 사실 이제 2번도 틀린 거죠. 그죠? 분기당 300만 원 이 제한이 없어졌다고요. 그냥 연간 한도가 1800입니다. 신연금저축은. 그러면 이렇죠. 그럼 여러분들 이런 고민 들지 않습니까? 이건 2013년에 바뀌었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제 협회 참고하는 책은 연 초반에 나오기 때문에 미처 그 내용을 못 고쳤습니다. 그러니까 책에는 2013년 교재지만 2012년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자, 그럼 이러면 내가 뭘 외워야 될까? 시험에 대비해서. 일단은 웬만하면 안 내겠죠. 웬만하면 안 낼 겁니다. 웬만하면 안 내죠. 아니면은 옆에 알려주겠죠. 근데 이런 건 이제 알려주는 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계산 문제 같으면 계산 문제 할 때 50만 원이 아니라 30만 원을 하고 써라라고 이렇게 낼 수가 있지만, 이런 건 이제 바뀐 게 곧 그거니까 이런 건 제일 좋은 게 안 내는 거죠. 근데 혹시나 나왔다 그러면은 당연히 뭘로 풀어야 됩니까? 지금 걸로 풀어야죠. 지금 걸로. 책에 있는 거 말고 현재 지금 걸로 풀어야죠. 근데 그러진 않을 거면 웬만하면 안 나옵니다. 자, 아무튼 그래서 2번도 틀렸다라는 거. 그래서 3번도 틀렸죠. 적립기간, 그러니까 10년 이상이 아니라 5년 이상이다, 이제 바뀌어서. 그리고 연금 지급기간은 만 55세 이후에 5년이 아니라 15년 이상 받아야 된다는 거. 4번은 똑같습니다. 최고 400만 원까지 소득공제 혜택은 맞습니다. 웬만하면 연금 신탁 문제는 요번에 안 나올 것 같긴 한데, 아무튼 뭐.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복습하시고, 네, 질문 있으시면 질문 주십시오. 어떤? 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이제 선박에 투자하는 투자 회사를 만들 때는 그 선박투자회사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특별자산 투자회사라는 것은 이제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자본시장법에 근거해서 만들어진 특별자산 투자회사는 선박에 투자하면 안 된다고요. 왜? 선박에 투자하려면 선박투자회사법에 의해서 투자회사가 만들어져야 되니까 그런 기준에, 그러니까 조건이 다를 거잖아요. 뭐 지을 때면 돈이 얼마 있어야 되고 그런 것들. 그럼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펀드는 4가지가 있어요. 증권이랑 5가지. 네. 부동산이랑 네. 특별이랑 네. 자유 혼합이랑 단기금융. 네. 그러면 이거는
어쨌든 준특별 자산 펀드이긴 한데 이 작업까지는 속하지 않는 거예요. 아니요. 그러니까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에 반영한 주식에 투자했잖아요. 주식과 채권. 네. 그러니까 이건 증권 집합 투자 기구죠. 특별자산 펀드가 아니라. 근데 증권 집합 투자 기구인데 예, 그냥 성격상 에너지 쪽이니까 그냥 그러니까 준 특별자산 펀드로 이제 칠 수 있다라는 이야기죠. 네. 그냥 이거는 그러니까 있는 종류라기보다는 그냥 이제 그거 자본시장법 형태로 따르면 얘는 증권 집합 투자 기구죠. 그렇죠. 예. 이 문장이 이해가 안 가요. 매매형이니까 네. 샀다 파는 거잖아요. 네. 그럼 매각 차익. 아, 예, 그걸 이제 자본소득이라 해요. 캐피탈 게인. 그럼 예. 이거는 문제요. 이자 소득, 그러니까 임대 수익. 네. 근데 임대 소득만이 아니라 이것도 네. 임대 수익이 주된 거지만 네. 나중에 팔 때 비싸게 팔면 매매 차익도 생기잖아요. 아, 임대 소득 그래서. 플러스 매매 차익이고. 아, 네. 개발형은 이제 없는 거 개발하는 거고. 네. 경공매는 경공매하는 거고. 개량은 리모델링해서 비싸게 파는 거고. 그럼 여기서 이거를 잘 네. 근데 기억을 이거 해둬야 돼요. 얘는 그러니까 요 종류. 알려주고. 근데 어차피 이건 상과목 가서 똑같이 다시 할 거니까 네. 그거랑 이제 요 밑에 있는 것들 다 잘 봐주시고. 네.